동맥경화 가이드라인 1. 이상지질혈증이란 혈관의 죽상경화를 야기하는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중성지방 수치 또는 죽상경화를 예방한다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경우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이상 수치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 인자들이고 모두 중요하지만 이들 중 현실 세계에서 약제 등을 통해서 이상 수치의 정상화 조절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심혈관 질환이 예방됨이 명확히 증명된 것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의 모든 가이드라인들은 당연히 LDL 콜레스테롤의 조절을 최우선 목표로 거론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의 중요성이 다른 인자들에 비해서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면서 이 같은 듯 다른 가이드라인들로부터 LDL 콜레스테롤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주안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현재 공표되고 있는 이상지질혈증 조절 가이드라인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NSEP3와 이를 계승해서 발전시킨 유럽의 ES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SEP3 가이드라인과 ESC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각의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위험인자 및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에 등장한 NSEP3 또는 ATP3 가이드라인. 심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인자들 및 고위험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알려진 위험인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은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거론되어 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은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지만 다음과 같이 2001년에 정리된 소위 NSEP3 지침에서는 높은 LDL-C를 제외한 5가지 인자들을 소위 주 위험인자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위험인자들의 유무와 경중에 의한 위험 정도는 소위 프라밍햄 스코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20%를 초과하는 계산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앞으로 10년 안에 20%를 상회하는 확률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게 되며 최우선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5가지 위험인자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이 중 3가지 이상이 발견된다면 대개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관리 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 위험인자의 상위 개념으로서 단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바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인자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향후 10년 내 위험도가 20%를 초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질환, 소위 관동맥 질환인 관상동맥 심질환, 즉 CHD가 있는 경우와 함께 기타 다른 동맥혈관에 죽상경화 질환이 있는 경우이거나 당뇨병과 같이 심혈관 질환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이에 준하는 경우들 총 3가지 경우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기타 혈관 질환에는 경동맥이나 말초동맥의 증상이 있거나 의미 있는 협착 또는 대동맥류들이 포함됩니다. 이후 2005년에는 NSEP3 지침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고위험군보다 더욱 높은 위험도를 보이는 경우를 소위 최고 위험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최고 위험, 베리 하이 리스크의 정의는 관동맥 질환이 있으면서 당뇨병, 흡연, 대사성 증후군 등의 다수 위험인자 보유, 급성 관동맥 증후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부위험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주위험인자는 아니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대사증후군이 NSEP3 지침부터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허리둘레 기준으로 남성 102cm, 여성은 88cm 이상인 경우, 중성지방 150mg/dL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남성 40, 여성 50 미만, 혈압은 수축기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85mm/Hg 이상, 공복혈당 110mg/dL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 중인 경우, 이렇게 5항목 중 3가지 이상인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 혈당 수치 및 혈압 수치 등의 기준은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제들을 복용한다면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합니다. 학술단체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최근에는 한국인의 허리둘레를 남자 35인치, 여자 31인치로 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또한 비만 전문 학술단체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진단을 앞에서 살펴본 5가지 중 3가지로 하지 말고 복부 비만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나머지 4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인자들이 있을 때로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각되는 것은 C반응성 단백시험, 즉 CRP입니다. CRP는 간에서 합성된다고 믿어지며 몸에 염증, 상처 또는 감염 등이 일어나면 매우 빠르고 높은 수치로 혈중 농도가 상승합니다. 최근에는 미량의 CRP를 잴 수 있는 하이 센시티비티 CRP 기법이 도입되어 앞에서 살펴본 급성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세하게 높고 낮은 CRP의 농도 차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개개인이 평정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염증 정도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관에 발생하는 죽상경화는 미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지속성 염증이라고 여겨지므로 상대적으로 hs-CRP 수치가 높다면 혈관에 죽상경화가 진행되어 있거나 미래에 죽상경화가 발생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LDL-C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의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령이나 가족력을 제외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 45세, 여자 55세 이상이면 단 한 개의 주 위험인자가 있더라도 관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젊은 연령의 경우 위험도를 가장 많이 올리는 인자는 흡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금연의 지도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LDL-C 수치의 조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은 혈중 LDL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로 증가하면 혈관에 흡착하여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며 생활습관병의 지표입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위험도에 상관없이 혈중 수치가 100mg/dL 미만이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스타틴을 써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경우 조절 목표치는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100에서 160mg/dL 미만으로 다르게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약제 및 관리 비용을 반영한 경제 효용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NSEP3에서는 각 위험군에 따라 LDL 콜레스테롤의 조절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그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경우 2가지 이상의 주요 위험인자가 있으면서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0%보다 큰 경우는 LDL을 100 미만으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주요 위험인자가 있으면서 10년 내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0% 이하인 경우는 130 미만, 위험인자가 1개 이하인 경우는 160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합니다. 2005년부터는 고위험군 이상의 위험을 가진 최고위험군에 대해서는 70mg/dL 미만의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도록 권장됩니다.
2011년 ESC 가이드라인과 이후 개정된 2016년, 2019년 ESC 가이드라인,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되어 오는 가이드라인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보다는 스타틴의 용량 투여를 최대로 강조하는 2013년의 AHA, ACC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을 여전히 중요시하면서 논-H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 등의 다른 지질 수치들의 조절도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 등의 약물 사용 이후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도달 수치나 강화 정도를 여전히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HDL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것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이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타틴 등의 약물 사용 이후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도달 수치나 강화 정도를 여전히 중요시하였는데 2019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위험군 환자들에서 이전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LDL 수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LDL 수치를 감소시킴에 있어서 한계점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대한 LDL 수치를 줄이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고용량 스타틴으로 충분히 LDL 강화를 이루지 못하였을 경우 에제티미브나 PCSK9 억제제를 스타틴과 병용 투여하는 것을 새롭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ESC 가이드라인은 2001년도 NSEP3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이래 무려 10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위 프라밍햄 향후 10년의 혈관질환 위험도를 도입한 NSEP3 지침과 비교되어 ESC 가이드라인은 위험도를 산정할 때 소위 스코어라는 위험도 산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나타낸 것으로서 훨씬 강력한 종말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5% 이상일 때 고위험군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함께 정의된 위험인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어 산정 시스템은 매번 업데이트되어 여러 요소들이 반영되는데 2019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적 빈곤,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A4B 등의 대사 물질, 관상동맥 CT상의 칼슘 점수, 경동맥이나 대퇴동맥 초음파로 확인된 죽상경화반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경우를 소위 베리 하이 리스크로 정의합니다. 이는 NSEP3 가이드라인의 소위 CHD 또는 CHD 이코발런트의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습적 또는 비침습적인 다양한 기법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확인된 경우를 보다 폭넓게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관상동맥 조영술, 핵의학 영상검사, 부하 심초음파 및 초음파를 통해 경동맥의 죽상경화를 보는 등의 검사들을 포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상적으로 확진된 심혈관 질환, 즉 이전의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광동맥 증후군, 관동맥 혈관 재건술 및 기타 혈관의 재건술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새로운 점은 관상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는 허혈성 뇌졸중 역시 혈관사고로 인정하여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초혈관 질환 등 역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베리하이 리스크로는 당뇨가 포함되는데 기존의 제2형 당뇨 전반뿐 아니라 1형 당뇨가 같이 포함되었으며 이와 함께 미세단백뇨와 같은 주요 장기의 손상이 관찰되는 경우를 포함시킨 점이 새로운 부분입니다. 이만큼이나 베리하이 리스크로서 새롭게 등장한 부분은 신기능 장애로서 즉 3기 이상의 만성 신부전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리하이 리스크의 경우 계산되는 10이어 리스크 스코어는 10% 이상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최고 상태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베리하이 리스크보다는 위험이 적으나 계산되는 10이어 리스크 스코어가 5% 이상, 10% 미만으로 여전히 높은 경우를 하이 리스크로 정의합니다.
이보다 낮은 모더레이트 리스크는 계산된 10이어 리스크 스코어 값이 1% 이상 5% 미만인 경우인데 중년층에 다발하며 조기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복부 비만, 신체활동 패턴, 중성지방, 피브리노겐, 호모시스테인 및 소셜 클래스 등의 상황 유무에 따라 위험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위험도는 로우 리스크로서 10이어 리스크 스코어 1%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ESC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위험도의 정의의 특징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SC 가이드라인에서 차용된 스코어 시스템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아니라 사망률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베리 하이 리스크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정의가 보다 광범위해졌습니다. 가령 증상의 발생과 무관하게 영상에서 유의한 죽상경화가 나온 경우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비침습성 심장 영상이라든지 더 나아가 경동맥에 플라크가 보이는 경우 역시 최고 위험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뿐만 아니라 허혈성 사지질환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당뇨라 하더라도 미세 단백뇨와 같이 소위 장기 손상 유무에 따라 위험도를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만성 심질환이 있는 경우를 높은 위험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가족성 이상지혈증 및 조절되지 않는 심한 당뇨와 같이 단일 위험 인자에서도 노출된 기간 및 정도를 반영하였다는 점들도 특이점입니다. 이외의 가이드라인들. LDL 콜레스테롤 및 기타 지질 수치들의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할 2013 AHA,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얼마까지 낮추는지에 대한 권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스타틴의 용량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입니다. 2016 ESC 가이드라인은 최고 위험군에서의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70mg/dL 미만으로 권고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기저치의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에는 기저치로부터 50%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2차 예방을 해야 하는 환자들과 베리 하이 리스크 환자군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g/dL 미만으로 낮춰야 함과 동시에 기저 수치에서 50% 이상 하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2년 이내 심혈관 질환이 재발한 환자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40mg/dL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베리 하이 리스크 환자들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능한 최소로 낮추는 것을 권유하고 있어 이전보다 엄격한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결국 AHA, ACC 가이드라인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고 위험군에서의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70mg/dL 미만으로 권고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기저치의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에는 기저치로부터 50%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증명된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최고 위험군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미만으로 권고하고 기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에서 135mg/dL인 경우에는 50%의 강화를 권고합니다. 최고 위험군에 속하는 장기 손상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동반된 당뇨 및 GFR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미만이거나 기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에서 135mg/dL인 경우에는 50%의 강화를 권고합니다. 이보다 낮은 위험인자가 없거나 장기 손상이 없는 당뇨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mg/dL 미만으로 권고하고 기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에서 200mg/dL인 경우에는 50%의 강화를 권고합니다. 이보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115mg/dL 미만의 수치를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저치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을 LDL 콜레스테롤의 강화와 함께 항상 고려하여야 하며 LDL 콜레스테롤은 약물로 조절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적어도 70mg/dL 미만으로 낮추거나 50% 이상의 기저치로부터의 감소를 보여야 함을 최고 위험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과 함께 non-HDL 콜레스테롤의 조절을 2차 치료 목표로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30을 높여 잡으면 됩니다. 즉 최고 위험인 경우 non-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100mg/dL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어 LDL 콜레스테롤 수치 이외의 다른 지표의 조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이외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2014년 캐나다 나이스 가이드라인은 거의 2013 AHA ACC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 2차 예방 이외에는 소위 Q리스크2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0년의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10% 이상인 경우와 함께 당뇨 및 만성 신장 질환자들을 스타틴의 필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85세 이상의 고령자를 스타틴 복용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1형 당뇨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 등입니다. 2013 AHA ACC 가이드라인처럼 스타틴의 사용 자체를 권고하면서 LDL-C 수치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의 가이드라인 역시 2013 AHA ACC 가이드라인과 맥락이 유사합니다. 심혈관 질환자와 함께 모든 타입의 당뇨를 2차 예방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당뇨의 경우 40세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산정하며 40세 미만의 당뇨에서는 위험인자를 부가적으로 가지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013 AHA ACC 가이드라인처럼 스타틴의 사용 자체를 권고하면서 LDL-C 수치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위험도가 높은 당뇨에서는 2013 AHA ACC 가이드라인처럼 고용량의 스타틴을 1차적으로 권고하지만 한편으로는 40세 미만의 심혈관 질환이 없는 경우나 40세 이상이면서 심혈관 질환의 부가 위험인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다소 낮은 당뇨의 경우인 점을 인정하였고 이와 함께 75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에는 스타틴의 용량을 한 단계 낮추거나 에제티미보와 같은 비스타틴 요법과의 병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발전에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스타틴의 사용을 고려할 때 LDL-C의 기저치가 얼마 이상인 경우 권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존재가 있는 당뇨에서는 LDL-C 수치를 최소 70mg/dL 미만 또는 심지어 55 미만까지 낮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거의 모든 당뇨에서 100mg/dL 미만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LDL-C 수치가 70에서 100mg/dL를 보이는 당뇨에서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아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NLA 가이드라인에서는 LDL-C의 목표 수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LDL-C의 목표치를 100mg/dL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최고 위험군에서는 70mg/dL 미만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질 수치들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non-HDL-C의 경우 130mg/dL 미만, 최고 위험군에서만 100 미만을 권고하며 아포빈은 각각 90, 80mg/dL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은 NCEP3 기준과 유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맥경화와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인 이상지질혈증의 진료지침 중 NCEP3와 ESC에서 제정한 진료지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절할 때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상 지질혈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NCEP에서 발표한 ATP3 지침에 따르면 심혈관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대상 환자를 하이 리스크, 모더레이트 하이 리스크, 모더레이트 리스크, 로어 리스크로 구분하고 각 군에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의 치료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침을 통해 어떤 환자들이 어떤 군에 포함되는지 이해하고 각 군의 치료 목표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심장학회에서 제시한 진료 지침은 NCEP ATP3와 비교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평가를 스코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약 25만 명의 인구 집단을 1년에 300명을 추적 관찰해서 도출한 심혈관 질환 예측 시스템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엔드포인트로 설정해 좀 더 확실한 사건만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베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모더레이트, 로어 리스크군으로 나눴으며 각 군에 포함되는 환자의 특성이 ATP3의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치료 목표 설정에서 기저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 정도를 포함시키는 것도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동맥경화 가이드라인 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맥경화 가이드라인 1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맥경화 가이드라인 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